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이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 보고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분야에서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는데 특히 어제 북한 관련 발언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화 공존을 위한 대통령의 접근법, 그 의도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에게 우리의 일방적 구애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쟁점이 많은 정치권에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은 전선을 하나 더 추가한 모양새입니다. 첫 소식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업무 보고에서 북한 매체 열람을 허용하는 게 북한 실상을 더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치밀하게 설계된 선전 선동도구라며 이를 허무는 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선제적으로 중단하면서 북한 매체는 허용하겠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낮게 봐서가 아닙니다.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이자 물리적 방어선입니다. 북한이 철책과 방벽을 쌓는 건 북침을 우려해서라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과 도발을 잊은 역사에 대한 망각이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낡은 레드 컴플렉스로 규정하며 맞받았습니다. 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내란을 동조한 당에서 또 이 민주당의 안보관을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북한 매체 개방도 안보 후퇴가 아니라 체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대북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였던 외교부와 통일부는 어제 업무 보고 이후 차관급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지만 이른바 자주파, 동맹파 간 노선 갈등이 완전히 잦아들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신경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지난 16일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해 한미 외교당국 회의를 열었지만 통일부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표면화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갖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일국방부가 참여하는 안보관계 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했고 외교부와 통일부도 별도의 차관급 원례회의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봉합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외교부와 통일부의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안보실에서 여러 부처 위원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 대북정책은 통일부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태어난 부서가 통일부입니다. 조현 장관은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 주도를,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주도를 강조한 겁니다. 정 장관이 신설을 주장한 한반도 평화특사 역시 현재 정부의 북핵 수석 대표인 외교부 외교전략 정보본부장과 역할이 겹칩니다. 이 대통령이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를 지시하면서 자주파 원로들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때리기가 더 노골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는 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차관급인 안보실 2, 3차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위성락 실장이 아주 늠름하게 사실을 왜곡하대요. 김대중 정부 때 NSC 상임위원회 운영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다. 아닙니다. 위 실장은 방미 일정을 이유로 어제 업무 보고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4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전 의원은 조사 전후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빠져나옵니다.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난 적 있으신지?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뇌물액수 3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경찰은 금품 총액을 특정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통일교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해 명품 구매 영수증과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경찰은 이번 주말 압수물 분석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 여부는 진술과 압수물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조만간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경찰이 아닌 특검에 맡겨야 한다며 연일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두 당은 내일 단일 특검안 도출을 위한 세부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2%는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전 지역과 연령에서 특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요구가 큰 통일교 게이트 특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은 사실상 특검 정국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을 향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앞에서는 증거가 없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내일 단일 특검법 발의를 위한 회동에 나섭니다.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에 줄지, 제3자인 법조계가 가질지, 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를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 등이 쟁점입니다. 보수 야당의 통일교 특검법은 이르면 다음 주 발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주장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동안은 수사가 지연되고 은폐되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했던 것이지 정치 공세로 특검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입장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석수를 합해도 110석에 불과한 만큼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계엄과 탄핵 책임을 언급하며 변화를 예고한 걸 두고 당내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연 확장의 신호탄이란 기대와 함께 말뿐인 변화에 그칠 것이란 회의론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놓은 대안에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충청당원 교육에서 변화란 단어를 14번 언급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가져온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 측은 내년 초 지명직 최고위원 등 주요 인선을 통해 변화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인물 수혈에 무게를 둔 겁니다. 반면 당내 갈등 봉합은 외면한 시선 돌리기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특정 세력들과의 소통만이 아닌 폭넓은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이 나서 전담 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꼼수이자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인데 장동혁 대표가 연설자로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생중계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한편으론 대통령이 너무 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게 맞느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반응이 많이 엇갈리죠? 네, 이 6일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가 숱한 화제와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정제된 모두 발언 정도만 공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제까지 6일 동안 1682분 동안 생중계가 되면서 이 형식적인 면만 보더라도 상당한 파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중계여서 그랬을까요? 이게 논란도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내내 이 대통령은 자신의 관심 사안을 굉장히 세세하게 물어보고 또 현장에서 곧바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탈모약 건보 적용 확대나 촉법소년 하향 검토 등이 대표적입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저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두 사안 모두 그러면 대통령 지시대로 되는 겁니까?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탈모약 건보 확대 적용은 재정 부담이 상당한 만큼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현장에서 지시를 받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난색을 보였을 정도입니다. 이 촉법소년 하향 문제도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또 문제는 대통령이 방향성을 갖고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생중계로 공개되면서 이 충분한 숙고와 이해관계를 검토하기보다는 이 대통령 의중대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관들의 특사경 권한 확대도 대통령이 현장에서 어떤 건 적극 검토해봐라, 또 어떤 건 사법권 확대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가르마를 타주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이 어떤 면에서는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또 반면엔 포청천식 권력 행사가 옳은 거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도 논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위서로 판명된 환단고기 언급이 대표적입니다. 또 일부 기관장을 문책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자르거나 또 써준 것만 읽지 말라는 등 이 면박을 주는 듯한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권력을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에 빗댄 적이 있습니다. 이 한 번 붙이면 천둥번개가 칠 정도로 그만큼 파장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말은 가장 강력한 파초선일 겁니다. 이 속도감 있는 현장 지시, 또 사이다 발언도 좋지만 파초선이 몰고 올 파장, 이걸 한 번 더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도 살펴보죠. 민주당이 이게 대법원의 절충안에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걸 입법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겠다는 겁니다. 이 조 대법원장과 지귀현 재판부가 비상계엄 재판을 일부러 늦추고 있고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석방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입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최근까지도 조 대법원장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 내란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건 역시 같은 맥락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조 대법원장의 내란 비상계엄 동조했다는 의혹, 이거는 내란 특검도 그런 일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내란 특검은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대통령 파기환송 결정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 이 두 가지 모두 이 추측에 따른 고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하를 했습니다. 결국 최소한의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음모론을 주장한 셈인데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이 또다시 대법원장을 몰아세우는 모습, 이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남은 수사 기간이 8일이어서 사실상 마지막 특검 조사입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과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해서 이 김 여사와의 공모 관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김건희 특검이 입주한 광화문 KT 건물로 들어섭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소환을 거부하고 8월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했지만 이번엔 일정 조율 끝에 첫 대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수사 종료를 8일 앞둔 만큼 사실상 마지막 조사입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특검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후한 화백 그림을 받았는지 캐물었습니다.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데 관여했는지 추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귀금속 투수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셨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 확인을 위해 내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소환합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바닷가 파도를 막기 위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네발 방파석에 올라갔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조물 사이 물고기가 많이 몰려 명당이라며 낚시꾼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나오기가 어려워서 10건당 1건이 사망으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삼척의 한 방파제. 20대 남성이 콘크리트 미로 속에 갇혔습니다. 밤낚시를 위해 네발 방파석에 올라갔다 미끄러진 겁니다. 발은 괜찮으세요? 네, 손발 다 쓸 수 있겠어요. 물고기들 서식처가 된 일부 네발 방파석이 낚시 명당으로 통하다 보니 1년 내내 낚시꾼이 몰립니다. 사고 전에는 누구나 나는 괜찮다라 하지만 낚시꾼들은 다 떨어지거나 그거 없어요. 노하우가 다 있지. 최근 5년 동안 178건의 방파석 사고 중 26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이 낚시객으로 치사율로 치면 교통사고의 15배입니다. 이렇게 구조물이 둥글어 미끄러지기 쉬운 데다 높이는 3m 이상이라 추락하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파석 틈 사이에는 평평한 곳이 없어 떨어지면 울퉁불퉁한 콘크리트에 부딪혀 크게 다치기 십상입니다. 또한 내부 공간이 좁고 미끄러워 자력 탈출은 물론 구조도 매우 어렵습니다. 표면에 이끼가 있고 또 물에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해경은 전국 16개 방파제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돌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는 낚시객을 모두 막기 힘들고 지역 주민의 반발도 있어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낚시객들 스스로 나는 문제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만취한 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대전에선 음주운전자가 대형 크레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차 앞부분이 아예 뜯겨나가 시커먼 차 부품들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대전의 한 삼거리에서 30대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고 공사장에 진입하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화물차 경상이에요.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권에서 주소 중입니다. SUV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SUV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금방 잡힌 것 같은데? 인기 없었어요. 차량 화재 나서 보내줘서 난 것 같은데? 지난 3년 사이 12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3,700여 건으로 1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특별 음주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맘때면 내부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민 산타 버스가 시내 곳곳을 누빕니다. 일상에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인기가 좋았는데요.
최근 악성 민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 시민이 산타버스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민원을 전국적으로 넣고 있어 일부 도시에서 운행이 중단되는 등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산타를 매단 버스가 거리를 달립니다. 내부도 알록달록 장식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2006년 시작돼 부산의 명물로 자리 잡은 이른바 산타버스입니다. 차로 탈 적에 너무 기분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매년 기사들이 개인 돈으로 진행해온 연말 이벤트지만 올해는 지난 12일 5대 모두 장식물을 떼야 했습니다. 최근 한 남성이 안전신문고에 크리스마스 재료들이 불에 잘 붙게 생겼다며 운행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이 민원을 넣은 곳은 부산과 강원 등 모두 7곳으로 부산 등 2곳은 장식 제거를, 강원 등 5곳은 화재 위험 점검 뒤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은 내부 판넬 등 내장재에 불이 강한 소재를 쓰라고 정하고 있는데 장식도 내장재인지 실제 화재 위험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겁니다. LED 등 같은 거는 일단은 제가 건전지로 사용을 하거든요. 소화기도 다 비치되어 있고. 해당 민원을 넣은 남성은 과거 8,000건이 넘는 악성 민원으로 2년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 남성은 다른 지역에도 같은 민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전전하다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죠.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며 당국이 의료대란 종식을 선언한 지도 2달이 넘었는데 왜 이런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지지 않는 건지, 대책은 없을지 사회정책부 임서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최근에는 부산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어린이가 심정지까지 왔다 이런 소식이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먼저 CCTV 영상을 보시면요. 구급차가 한 병원에 급히 도착해 환자를 내려준 뒤 다시 환자를 싣고 다른 병원으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15일 부산에서 10살 여아가 동네 병원에서 감기 증상으로 수액을 맞다가 의식이 흐려졌는데요. 곧바로 큰 병원 응급실에 가지 못해 종합병원에서 일단 조치를 받고 더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구급대는 81분 동안 응급실을 찾아 헤맸지만 9차례나 거절당했습니다. 그 사이 이 어린이는 중태에 빠졌는데요. 이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잖아요.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싣고 병원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의료 대란 동안에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이런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았는데 아직 응급실 진료가 정상화되지 않은 겁니까? 네, 올해 8월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월 평균 10,000건이 넘게 떴는데요. 전공의들이 복귀한 후인 9월과 10월에도 월 평균 9,500여 건으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은 복귀율이 90%를 넘어선 것과 달리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공과는 60%를 밑도는 게 원인입니다. 전공이 빈자리를 메우던 전문의들 이탈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의 의료 상황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겠네요. 그런데 이 부산 사례에서는 어린이 환자여서 더 병원을 찾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큰 병원에서도 소아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경기도의 한 소아청소년 병원은 자체적으로 인공호흡기나 고유량 산소 치료기 등을 갖추고 소아 중환자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 상태가 점점 눈앞에서 나빠지고 막 이러니까 전원할 때까지 최소한 더 나빠지는 것만이라도 좀 막아보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이 어디인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구급대원과 응급실 사이 한 라인을 개설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환자 수용 여부를 알아보느라 낭비하는 시간을 좀 더 줄여보자는 취지인데요. 광역 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현재 8대인 닥터 헬기를 12대까지 더 늘리겠다는 대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의사 인력 부족은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수 의료 전공과의 의료진들이 복귀 걸림돌로 삼는 문제가 뭔지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의사들은 사법 리스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응급치료를 해도 최종 치료가 안 돼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그 책임을 응급의료 의료진에 묻는 관행이 있다는 겁니다. 응급처치 충분히 해줄 테니 데려와라. 대신에 다 봐줄 테니 법적으로 안전망을 제공을 해달라. 결국 이거거든요. 응급전담병원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부천 세종병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심장 전문 병원인데요. 전문의가 늘 대기하며 대동맥 박리나 급성 심근경색 응급수술을 담당합니다. 이런 전문 병원을 더욱 늘리면 중증 질환의 골든타임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말 연초에 응급 환자 더 많아질 텐데 빨리 대책 세우고 실행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회복을 적절히 하지 않는다면 영업 정지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 문턱이 높아 과징금 부과에 머물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만 최근 국회에서 부실한 답변 등으로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을 향해 정부가 강한 경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재산 피해에 대해 회복 조치 요구를 쿠팡에 할 수 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민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 정지 요건이 되는 전자상거래법 등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영업 정지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2차 피해와 시정명령 불이행 등이 모두 입증돼야 합니다. 쿠팡의 입점해 있는 중소업체 피해 등 큰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개보법상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규정만이 존재하고 영업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다 연결이 돼요.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엔 쿠팡 사태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쿠팡 영업 정지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성입니다. 공급 절벽 위기인 주택과 달리 오피스와 상가는 과잉 공급으로 비어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곳들을 아파트로 바꿔 집값을 잡자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공실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윤서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인천 청라 국제신도시 한복판에 들어선 고층 오피스타워. 퇴근 시간대지만 복도엔 인기척조차 없습니다. 주인 잡히니까 가야지. 한 군데 들어갔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 투자 열풍이 거셌던 지식산업센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 역세권 입지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산업센터는 물량의 40%가 팔리지 않으면서 분양가보다 싼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기 원래 옮기려고 내놨는데 반년째 나갔습니다. 손해를 버티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물건도 늘고 있지만 낙찰률은 20%에 불과합니다.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은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 오피스와 상가는 과잉 공급으로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인허가와 코로나 이후 수요 감소가 겹친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건설을 하거나 개발을 할 때에 혜택을 주는 게 되어 있었고요. 지자체가 판교처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방향도 있었죠. 주택 규제가 되면서 투자 대안처로 한국은행마저 대책을 주문했고 오피스를 공급하는 안을 주택으로 바꾸면서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이런 정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규제 문턱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용도 전환을 원활하게 하고 한 대형 건설사는 서울 강서구에 업무 시설을 지으려던 계획을 바꿔 일부를 아파트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세관 마약 밀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내부 충돌을 일으켜온 백혜룡 경정 파견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 경정은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자신의 입을 막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서울 동부지검 합수단이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받은 세관 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백혜룡 경정은 수사 결과를 부정하며 임은정 지검장을 비난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장은 제가 봤을 때 수사 역량이 부족해 보여요. 합수단 검사한테 속은 거다. 동부지검이 백경정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막연한 추측뿐이라며 기각하자 또다시 반발했습니다. 이에 합수단은 백경정에 대한 파견 해제 요청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합류해 지난달 파견 기한이 연장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경정이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 서류를 유포하고 있다며 경찰청에 백경정을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파견 해제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백경정은 대검과 임은정이 제 입과 손발을 묶어두려는 작업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0월 임 지검장은 고발인이자 중요 참고인인 백경정님은 외압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고 백경정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시리아에서 최근 미군 2명과 통역사가 사망한 뒤 며칠 지나 미국이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를 겨냥해 대대적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이 전쟁의 시작이 아닌 복수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리아에서 IS 소속 무장 괴한에게 매복 공격으로 숨진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의 시신이 운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애도를 표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곤 사흘 뒤 SNS에 약속한 대로 시리아 내 IS 거점을 강력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can tell you in Syria there will be a lot of damage done to the people that did it. They got the person, the individual person, but there'll be big damage done.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전투원과 인프라, 무기시설 제거를 위해 호크아이 공습작전 중이라며 전쟁이 아닌 복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전명은 숨진 미군 병사들의 출신지 아이오와주의 별칭인 호크아이에서 따왔습니다. 미군은 F-15E와 아파치 공격 헬기 등으로 70곳 넘게 타격했고 내일 오전까지 공습할 전망입니다. 시리아에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건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입니다. 악의 축으로 꼽히던 시리아의 대통령이 지난 1946년 건국 이래 최초로 백악관을 찾아 외교 정상화에 힘을 쏟았고 양국 모두 시리아 정권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관계 회복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노심초사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중동 안정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테러까지 발생하자 더욱 강력히 보복하는 듯합니다. 전쟁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추가 공격 가능성이 높아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과 내부 분열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이 IS에 대한 보복 공격도 위기 타개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취임 1년도 안 돼 다시 선거 모드로 조기 전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루라 기자가 궁지에 몰리는 트럼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의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 Now we are the hottest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because we finally have a president who puts America first. 자평과 달리 국정 지지율은 1, 2기 통틀어 역대 최저치인 36%로 떨어졌습니다. 중간 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 모드를 조기 가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올 4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상호 관세에도 고물가는 잡히지 않았고 이민,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한 주방위군 투입 명령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성범죄자 앱스타인 연루 의혹은 마가 열혈 지지자마저 돌아서게 했습니다. Unfortunately, it has all come down to the Epstein files, and that is shocking. 공화당 내부에선 트럼프의 정신 상태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장면이 포착되는가 하면 The president is unhinged. He is unwell. What are you doing? 최측근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알코올 중독자 성격 발언은 내부 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경고음은 군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미군 사성 장군이 부당 지시는 거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As with any order I get, I would assess the order, consult the legal authorities to ensure that it was a lawful order.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앞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수배 중이던 남성이 연막탄을 터뜨리고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무차별 공격 사건의 대만 사회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인파가 붐비는 중앙역 지하출구에 연막탄이 날아들자 놀란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합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후 5시쯤 대만 수도 타이베이 중앙역에서 20대 남성이 연막탄을 터뜨리고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比较刺鼻的，那我听到的话就是民众都是在尖叫，所以他们就是在尖叫跟硝烟味中这样跑进来。 지하도를 통해 중산역으로 도주하던 용의자는 인근 백화점에 난입해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는데 경찰 추격이 이어지자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다쳤습니다. 内政部警政署就全国车站、铁公路的车站、捷运站、航空站 무차별 공격에 대만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是恐怖分子来犯案的这样。我一开始以为是国外的人，就想不到，好像是台湾人吧。 용의자는 예비군 소집에 불응한 혐의로 수배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파악에 나섰는데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올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해외 주식 투자자보다 높은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최근 AI 거품론으로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 내년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 돈이 보이는 경제 최수용 기자입니다. 올해 4,2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국내 주식에 비해 미국 증시 수익률은 부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엔 코스피보다 미국 증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겁니다. 메인은 미국 기술주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내년 금리 동결로 보니까 그러면 금리가 엄청 인하되는 미국이 좋다. 내년 5월엔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가 연준 의장으로 선임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AI 거품에 대한 경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AI나 우주항공 분야 기업들이 잇따라 기업 공개를 하고 주가가 뛰면 거품일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대 기업들이 수조 달러,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받으면서 한날 따따블을 치며 시장을 미치게 만드는 그날이 그러나 아직은 AI 거품론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AI 산업의 챔피언이 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지출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엔 초기 레벨에 와 있는 수준입니다. AI 발전에 직접 수혜를 받는 국내 반도체 기업 실적에 따라 내년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전망입니다. 시장의 가파른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바꿔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사업자들이 기업 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불가피한 만큼 안전자산인 금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해킹의 절반 이상이 북한 소행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자금들은 중국의 지하 금융망을 통해 세탁하고 있는데 탈취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445억 원어치 코인이 유출되는 사고가 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북한 해킹 조직 소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6년 전과 해킹당한 날짜가 같고 가상자산 지갑을 털어 하나로 모은 뒤 분산시켜 현금화하는 수법도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라자루스라든가 뭐 이런 조직에 의해서 가상자산이 탈취된 것처럼 고도에 훈련된 해킹 집단에 의해서 해킹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올해 전 세계에서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은 약 4조 원. 이 중 절반 이상이 북한 소행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년간 무기 개발과 외화 벌이를 위해 정권 차원에서 해킹을 무기화해왔다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빼낼 수 있는 대형 거래소가 주로 표적이 됐습니다. 수법도 더 교묘해졌습니다. 개발자에게 가짜 일자리나 투자를 제안하며 악성 코드를 심은 파일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북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의 GPU까지 확보해 AI 기술을 활용한 해킹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탈취한 자금은 중국의 지하 금융망을 통해 대규모로 세탁됐습니다. 불법적인 거래소를 통하면 이게 자금 추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만 주면 다 자금 세탁을 해줘요.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자금 흐름을 쫓는 체인 추적 기술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오늘 포근한 날씨 속 주말을 맞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많은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일요일인 내일은 찬 공기가 남하하며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낮 기온은 2도에 머물겠고요. 동지인 모레 아침에는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로 중부지방 영하권으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 2도, 광주 5도, 부산 8도로 오늘보다 8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크리스마스인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0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